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밤도 서간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인연의 여름이 박제된 채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모든 희망을 집어삼켰던 시절,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 메이콤은 마치 흐르기를 거부하는 강물처럼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메이콤한 시간은 끈적이는 설탕물 속에 갇힌 파리처럼 느릿하게 발을 뗐습니다. 아침 9시면 이미 사람들의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 컬러가 땀에 젖어 축 처졌고, 정오가 되면 거리에는 사람 대신 갈증에 지친 개들만이 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다녔죠. 그곳은 할 일도 갈 곳도 살 물건도 없는 권태의 성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라기보다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그 정체된 공기 속에서 6살 소녀 스카우트와 그녀의 오빠 잼은 어른들의 세계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포리가 묘사하는 메이컴은 단순히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가 가진 모든 편견과 폐쇄성이 농축된 윤리적 실험실과 같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제한은 사람들의 지갑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타인에 대한 관용마저 메마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을수록 자신보다 못한 존재를 만들어내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메이콤의 백인들이 가난한 흑인들을 혹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배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닉 캐어웨이가 뉴욕의 화려한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곳 메이콤의 아이들은 지나치게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 속에서 차별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메이콤의 여름은 냄새로 기억됩니다. 이웃집 아줌마들의 현관에서 풍기는 진한 봄꽃 향기와 딴 냄새, 그리고 비가 오면 비릿하게 올라오는 붉은 흙의 채취. 스카우트와 잼은 그 뜨거운 길 위에서 여름마다 찾아오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길은 아이들에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창문이었고, 동시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마을 끝자락, 햇빛조차 비켜가는 듯한 어두운 집으로 향합니다. 바로 레들리 집입니다. 그곳은 메이콤의 정체된 공기 속에서 자라난 가장 기괴한 전설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사는 은둔자 부 레들리가 밤마다 돌아다니며 이웃의 채소를 갉아먹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집 담장을 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세상의 금기에 도전하는 최초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붕어 레들리는 이 소설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앵무새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지만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불안과 상상력은 그를 괴물로 빚어냈습니다. 실체가 없는 공포는 언제나 사회적 소수자를 악마화함으로써 집단의 결속을 다집니다. 아이들이 부 레들리를 밖으로 끌어내려 시도하는 행위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과 잔인함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왜 나오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들이죠. 하지만 그 질문이 이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경거리로 삼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디커스 핀치는 이 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수업을 시작합니다. 타인의 가죽 안으로 들어가 보는 수업말입니다. 마을 전체가 타오르는 열기에 취해 있을 때 오직 핀치네 집 서재만은 서늘한 지성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카우트의 아버지 에디커스 핀치는 안경을 닦으며 낡은 법전을 읽곤 했습니다. 그는 메이콤의 일원이면서도 메이콤의 광기에 전염되지 않은 유일한 섬이었습니다. 스카우트가 학교에서 겪은 부당함에 대해 투덜댈 때 에티코스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카우트,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단다. 그 말은 정오의 태양보다 뜨겁게 어린 스카우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메이콤의 낡은 전통과 편견의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성역이 존재합니다. 메이콤의 아이들에게 그곳은 단연 레들리 집이었습니다. 햇빛조차 머물기를 거부하는 듯한 그 집의 마당은 밟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오염될 것 같은 기묘한 공포를 자아냈죠. 비바람에 칠이 벗겨진 문은 마치 굳게 담은 입술 같았고 마당을 뒤덮은 잡초들은 그곳에 흐르는 정체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공포의 진원지였던 애들리 집 마당 끝자락에 늙은 떡갈나무가 잎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 바로 선물이라는 언어로 말이죠. 스카우트와 잼은 그 나무의 옹이구멍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뒤흔들 작은 파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괴물이라 규정하곤 합니다. 브래들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메이콤의 온갖 악의적인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것은 껌 두 알과 낡은 메달,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꼭 닮은 비누 인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통이 단절된 인간이 세상에 내미는 가장 서툴고도 간절한 손길입니다. 앙드레 치드가 말했듯 모든 폐쇄된 공간 안에는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부 레들리는 나무 옹이 구멍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를 해치지 않는다는 가장 원초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말이죠. 스카우트는 처음 그 구멍 속에서 문박지에 쌓인 껌 두 알을 발견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던 어린 소녀는 끝내 그 껌을 입에 넣었죠. 뒤이어 발견된 낡은 회중시계와 끈으로 엮은 동전들. 그 보물들은 하나같이 낡고 보잘것없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순간은 자신들을 꼭 닮은 두 개의 비누 인형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성을 다해 깎아 만든 인형. 잼은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물질화된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네들리 집의 유령은 자신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아끼는 수호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소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 레들리의 형인
네이선 레들리는 나무의 옹이 구멍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차가운 시멘트로 메워버립니다. 나무가 병들어서 고쳐준 것뿐이다. 라는 그의 변명은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합니까? 그는 나무를 고친 것이 아니라 부 레들리가 세상과 연결하려 했던 유일한 tet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타인의 소통을 가로막는 행위는 살인만큼이나 잔인한 영혼의 폭력입니다. 잼이 시멘트로 막힌 옹이구멍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선물을 못 받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타인에 의해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겨울 메이콤에는 드물게 눈이 내렸고 뒤이어 모디 아줌마의 집이 불타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불길을 막으려 애쓰던 혼란스러운 밤, 추위에 떨며 길가에 서 있던 스카우트의 어깨 위로 누군가 보드라운 갈색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야 발견된 그 담요. 니 캐로웨이가 위대한 개츠비의 정원에서 고독을 목격했다면 스카우트는 그 불길 속에서 예기치 못한 온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 레들리가 덮어준 거란다. 너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가 덮어주는지도 몰랐겠지. 스카우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가 가장 추운 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는 사실. 편견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35년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메이콤의 모든 시계는 법원을 향해 멈춰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나른한 정적에 잠겨있을 마을 광장은 새벽부터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사람들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법정 주변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축제의 설렘 대신 누군가의 파멸을 갈망하는 잔혹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카우트와 잼 그리고 뒤른 어른들의 눈을 피해 법정 2층 갤러리 흑인들만이 모여 앉은 그 소외된 자리에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래층 법정 바닥은 백인들의 오만과 열기로 가득 찼고 2층은 억눌린 숨소리와 침묵으로 무거웠습니다. 그 거대한 단절의 한복판에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의 생사가 걸린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정은 인간의 양심이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남부의 법정은 종종 진실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기득권의 위계를 확인하는 재래의 장이 되곤 했습니다.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12명의 백인 남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공황의 파도를 겪으며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을 단죄하는 행위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도덕적 정의보다 인종적 우월감이 앞선 집단 속에서 진실은 얼마나 무력하게 파괴되는지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니 캐로웨이가 목격한 개츠비의 파멸이 금권의 벽 때문이었다면 톰 로빈슨이 마주한 것은 피부색이라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에티커스 핀치는 법정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법전의 활자처럼 명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증거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메이엘라 이웰의 상처가 어느 쪽에 있는지
톰 로빈슨의 왼쪽 발이 사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게 늘어져 있는지 말이죠. 그가 톰을 증인석에 앉혔을 때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톰의 목소리는 낮고 딸렸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는 메일라가 가련해서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법정 전체에 차가운 야유와 비웃음이 흘러넘쳤습니다. 흑인이 백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 그것은 당시 메이콤의 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오만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히 흑인이 백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사실만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톰 로빈슨의 비극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선량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백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타인의 고통에 반응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메이콤의 법정은 그 선량함을 불온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에티커스는 배심원들을 향해 최후 변론을 쏟아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이 신의 눈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임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눈동자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믿기에는 너무나 비겁했고 자신의 편견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집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증발하는지 이보다 더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배심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잼은 난간을 꽉 쥐고 그들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겼을 것이라고, 정의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죠. 그러나 배심원장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할 만큼 단조로웠습니다. 유죄, 유죄, 유죄. 12번의 유죄가 법정의 습한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장할 때 2층 갤러리에 앉아있던 모든 흑임이 일어섰습니다. 패배한 변호인,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에티커스 핀치를 향한 경의였습니다. 잼은 분노와 슬픔으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에티커스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들도 사람이다. 하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도 한단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어깨 위로 저무는 태양의 피빛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메이콤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패배한 자리에 남은 것은 승자의 환호가 아니라 패배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에티커스 핀치의 서재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음시하며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한 남자의 생명과 그 불의를 목격하며 영혼의 멍이 든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핀치네 집 주방 탁자 위에는 흑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도 넉넉지 않은 이들이 건넨 그 투박한 성의는 패배한 변호인에게 보내는 가장 눈물겨운 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조차 곧 들려올 비극적인 소식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은 아마도 거짓 희망일 것입니다. 톰 로빈스는 법정에서 에티커스가 보여준 눈부신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백인들의 세상에서도 정의가 작동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 희망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먼저 죽었을 때 육체적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톤 로빈슨이 수용소 담장을 넘으려 했던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기보다 인간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한 절망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인들의 법과 자비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보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에티커스는 차분하지만 굳은 얼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톰 로빈슨이 교도소 운동장에서 담을 넘다 간수들의 총에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발, 두 발, 무려 17발의 총탄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간수들은 그가 미친 듯이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는 달아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편견의 사슬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요. 마을 신문의 편집인 미스터 언더우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격정적인 사설을 썼습니다. 그는 톰의 죽음을 사냥꾼이 노래하는 새를 쏘아 죽인 무분별한 살육이라 명명했습니다. 앵무새는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정원의 해충을 잡아먹고 우리가 듣기 좋은 노래를 온 힘을 다해 불러줄 뿐입니다. 그런 앵무새를 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톰 로빈스는 메이콤이라는 거대한 늪이 집어삼킨 가장 무고한 앵무새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심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캐티잼은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는 왜 아버지가 그토록 고군분투했음에도 결과가 이렇게 참혹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에티커스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총을 든 사내가 용기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톰은 죽었지만 에티커스가 법정에서 보낸 끈질긴 시간은 배심원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록 톰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메이콤의 견고한 편견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것이죠. 앵무새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노래의 잔향은 이제 아이들의 영혼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디부주 할머니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독한 욕설을 퍼붓던 괴팍한 노파. 그녀는 죽기 직전 모피 중독이라는 자신만의 괴물과 싸워 이기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에티커스는 잼에게 그녀의 죽음을 전하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 톰 로빈슨의 재판과 디부주 할머니의 사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의 품몸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모든 고독한 싸움은 숭고합니다. 잼은 할머니가 남긴 하얀 카멜리아 꽃을 보며 정이란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흙먼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톰 로빈슨이 17발의 총탄과 함께 사라진 뒤 메이콤의 가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정의를 짓밟은 자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그들의 양심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톰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밥 이웰은 자신의 승리가 에티커스 핀츠라는 한 남자의 고결함에 의해 빛이 바래자 비겁하고 잔인한 복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증오는 톰 로빈슨이라는 재물을 넘어 이제 그 진실을 수호하려 했던 핀치 가문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콤의 할로윈 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흰 모양의 우스꽝스럽고 뻣뻣한 철사 옷을 입은 스카우트와 오빠잼은 집으로 돌아오는 숲길에 들어섭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뒤에 숨어 있던 짐승 같은 숨소리, 그리고 갑자기 덮쳐온 서늘한 공포. 아이들의 비명이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흩어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그 어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복의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유년 시절 내내 두려워하며 유령이라 불렀던 부 레들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아이들을 구원하는 수호신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괴물이라 부르며 배척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괴물은 레들리의 집처럼 닫힌 곳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밥 이웰처럼 타인에 대한 증오를 무기로 휘두르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으며 자신의 비루함을 보상받으려 하는 자들이었죠. 불에 들리는 수십 년간 세상을 피해 숨어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옹이 구멍을 통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넸고 추운 밤 몰래 담요를 덮어주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깨고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악의 평범성에 맞선 선의 숭고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소동이 끝난 뒤 핀친의 거실의 전등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마치 깃털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 그리고 수줍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옅은 회색 눈동자. 그는 스카우트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부 레들리였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이 아니라 다정한 인사였습니다. 안녕? 에티커스는 부 레들리가 아이들을 구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안관 헥테이트는 이 사건을 사고로 덮기로 결정합니다. 밥 이웰은 자신의 칼 위로 넘어져 죽은 것이라고 말이죠. 보안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 레들리의 공로를 세상에 알린다면 수줍음 많은 그 사내는 다시 한번 메이콤 사람들의 잔인한 호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스카우트는 보안관의 결정을 이해하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앵무새를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 무고한 이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표문을 깨뜨리는 것 또한 앵무새를 죽이는 죄악임을 어린 스카우트는 깨달은 것입니다. 스카우트는 부 레들리의 손을 잡고 그의 집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그리고 그 낡고 어두운 현관에 서서 메이콤 마을을 내려다보죠. 그 순간 스카우트는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수업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브래들리의 시선으로 본 메이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수십 년간 그 현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떡갈나무 구멍에서 보물을 찾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겨울날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으며,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 달려왔습니다. 부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그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유일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현관에 서보는 것, 그것은 편견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비로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스카우트는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듭니다. 아버지는 다친 잼의 곁을 지키며 나지막이 책을 읽어줍니다.
스카우트는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부 레들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빠,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에티커스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스카우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대부분 다 착하단다. 에티커스 핀치는 그 밤 불을 끄지 않은 채 자식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내일 또 다른 앵무새가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또한 믿었습니다. 브래들리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인을 지키는 손길이 있고 스카우트처럼 타인의 현관에 서볼 줄 아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메이콤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품격은 그 어떤 별빛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 보셨나요? 우리는 여전히 타인을 레들리 집의 유령이라 부르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앵무새 죽이기에 장대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오미구멍에 누군가의 다정한 진심이 닿기를, 그리고 당신이 지켜준 무고한 앵무새가 내일 아침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당신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함이 세상을 구원하는 밤이 되시길. 평안하십시오.